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2라운드 바이에른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의 프리뷰입니다. 자, 이 경기는 28일 오전 0시 30분, 쉽게 말하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즈음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바이에른은 베르더 브레멘을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상대팀의 득점왕 필크루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 경기 중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수비진은 무실점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는 기분 좋게 데뷔했고요. 더 기분 좋게 데뷔한 선수가 있었죠. 해리케인이 독일에서의 첫 경기였던 슈퍼컵 교체 투입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브레멘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환상적인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라운드 전망은 어떨까요? 자,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하는 바이에른과 김민재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요겁니다. 너 많이 컸다. 자, 페네르바체 시절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동고동락하던 김민재 선수의 전 동료 머르긴 베리샤 선수와 만납니다. 이 선수는 짤츠부르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황희찬 동료이기도 합니다. 황희찬 선수보다 2살 어리고 짤츠부르크에서 약간 뒷세대이긴 한데 아무튼 그 리퍼링, 레드불 짤츠부르크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성장한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를 거쳐서 지금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로 와 있는데요. 페네르바체 때에 비해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엄청 성장했죠. 김민재가 페네르바체를 떠난 뒤에 딱 1년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그동안 나폴리 우승시키고 이탈리아 최우수 수비수를 수상하고 일로 왔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베리샤 역시 페네르바체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페네르바체로 왔을 때는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유망주 나이에 가까웠는데 페네르바체에서는 뭐 애매한 B급 공격수가 너무 많고 거기서 주전기회를 잘 잡지 못해서 한 시즌 동안 4골 1도움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그러니까 1년 전에 페네르바체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 이적한 뒤에 오히려 만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시즌 동안 9골 4도움으로 사실상 커리어 하이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스탯을 냈어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완전 이적해서 이번 시즌은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이 지난 시즌의 기세 덕분에 올해 3월에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했을 정도입니다. 이름이 베리샤, 딱 들어도 이제 튀르키예인 것 같지만 이 선수는 독일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팀에 승선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좋은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186cm, 체격이 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최전방에 짱 박혀 있는 게 아니고 2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좀 기술이 있는 선수고요. 좀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킥에서 나오는 중거리 슛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꾸준히 막 돌려서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전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한 한 번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패스에 좀 능합니다. 그래서 좀 다재다능한 면이 있다. 문전에서 먼 곳이라 해도 베리샤가 스루 패스나 중거리 슛으로 한 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입니다. 좀 김민재 선수와의 매치업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의 또 다른 공격 자원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는 상당히 유명한 선수죠. 데미로비치. 지난 시즌 8골 4도움 올린 데미로비치가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지원을 합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는 약간 도깨비 팀의 멤버가 있습니다. 일단 이 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친한 구단이라는 거죠. 예전에 지구특공대란 말이 있었어요. 지동원 구자철 선수가 동시에 주전급으로 뛰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홍정호까지 영입하면서 한국 대표팀 선수를 3명 동시에 보유한 유럽 구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엔 천성훈 선수까지 왔었죠. 천성훈 선수는 뭐 분데스리가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로 가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한국인 선수를 4명이나 보유했던 그런 팀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뭐 한국어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별명이 아욱국이죠. 아욱국? 굉장히 친숙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수한 별명을 스스로 자기들 소셜미디어에도 쓸 정도로 한국에서의 관심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바바리안 더비로 봅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라는 지역도 바이에른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주의 더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만 더비지만 양 팀의 압도적인 전력차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났던 그런 역사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18승 2무 4패로 역대 더비에서는 뭐 압도적인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전력이 바이에른이 압도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지난 시즌에도 졌다. 이 팀은 좀 도깨비 같은 멤버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는 15위로 갠신히 잔류했어요. 15위면 16, 17, 18위 강등권인 분데스리가에서 자동 잔류하는 마지막 순위거든요. 정말 턱걸이 잔류했는데 1위 바이에른 뮌헨과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그중에 후반기 경기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 이겼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3골이나 넣으면서 5대3 난타전이 됐어요. 5대3 두 팀 합쳐서 8골은 지난 시즌 최다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팀과 많은 골을 주고받는 난타 양상을 이 경기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시즌 첫 경기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했는데 이번 4대4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1무 상태거든요. 강팀을 만나도 뭐 5대3, 4대4 이렇게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팀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4-2-2-2에 가깝게 나왔고 이번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원정이기도 하고 더욱더 강한 상대라는 걸 감안할 때는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춘 4-4-2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4-2-2나 4-4-2나 같은 멤버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측면 자원들을 공격에 많이 가담시키는가 아니면 일자 미드필더 수비를 많이 시키는가 여기서 갈리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요즘 포진인데요.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을 3대0으로 발라버렸을 때 쓴 전략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전에 좋고 역습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포진을 가지고 나와서 속도전을 벌이려고 할 때 바이에른이 공격에 전념할 때 그 뒷공간을 때리려고 할 때 바이에른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슈퍼컵에서의 굉장히 느렸던 바이에른이 이번 경기에서는 얼마나 빨라졌을지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네요. 자, 상대팀 역시 김민재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공식 홈페이지가 바이에른전 프리뷰를 겸하면서 바이에른의 전력 분석, 최근 흐름 분석을 아예 별도의 칼럼으로 꽤 길게 뽑았어요. 거기서 가장 먼저 주목된, 조명된 바이에른 선수는 당연히 해리케인이었습니다. 해리케인에게 한 문단을 할애한 뒤에 그 뒤에는 김민재에게 할애한 문단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하지만 섬나라의 왕만 이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게 아니고 그는 많은 영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김민재는 새로운 주전 수비수다.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우승을 했으며 최근 취약했던 바이에른 수비를 안정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케인과 김민재 두 명한테만 별도의 문단이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한 줄 처리가 됐습니다. 콜라드 라이머나 뭐 하파엘 게레이로 같은 뭐 그런 선수들은 잘 알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데스리가에서 원래 뛰는 선수들이니까 아무튼 한 줄 처리가 됐거든요. 그만큼 독일 전체에서 케인과 김민재에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대팀 프리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줄지 이제 팀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요. 바이에른에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센터백들의 컨디션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뛰다가 중간에 교체 아웃이 되고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들어왔죠. 김민재 더리우트 조합이 주전일 거라고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뛰지 같이 뛰는 경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시즌 초반의 컨디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민재야 군사훈련 여파라서 좀 늦게 올라오는 거 우리가 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더리우트는 프리시즌에 뭘 했길래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전에서 밀릴 줄 알았던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초반에 가장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일단 가지고 초반 일정을 치르고 있고요. 그 옆에 김민재가 선발로 뛰었다가 더리우트가 교체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첫 경기에 보였습니다. 뭐 지난번 경기를 볼 때 김민재 선수가 7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면 더리우트는 아직도 50%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재 선수는 몸 상태가 이제 체력과 근력이 다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도 굉장히 높은 집중력으로 브레멘 공격 상대로 굉장히 좀 격렬한 수비를 많이 하다가 일찍 지쳤고 한 6, 70분 정도의 교체가 됐었죠.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조합이 나올지 또 김민재의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마 김민재 선수가 매 경기를 할 때마다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지만요. 이런 흐름이면 아마 9월 초에 그 A매치 할 때에 최상의 몸 상태를 되찾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A매치는 이번에는 유럽 원정 평가전이죠. 김민재를 100%로 활용할 수 있는 클린스만의 첫 기회가 될 것 같고 클린스만 감독이 싱글벙글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있지만 김민재가 이제 쾌지 컨디션으로 대표팀에 갈 수 있다는 건 아마 좋은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에른으로 돌아오면 수비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 얘기를 해보죠. 해리 케인이 동료들과 딱 일주일 훈련하고 지난 브레멘전을 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굉장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훈련 기간이 일주일 더 늘었으니까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홈입니다. 그래서 한층 매끄러운 그런 경기력까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고요. 케인 선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스타일이 좀 특이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좀 데뷔 초창기에는 좀 더 일반적인 공격수였는데 토트넘에서 시즌을 치르면서 본인만의 좀 경기 방식을 정립을 했어요. 케인은 스루 패스를 받으려고 앞으로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속공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한다면 본인이 공을 잡고 돌아선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더 발빠른 공격수에게 패스를 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보통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체티노 시절의 토트넘처럼 동료들과 이제 한 4-2-3-1 같은 포메이션으로 다수 공격에 가담하면서 합을 맞춰서 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역시 스루 패스를 받으려고 앞으로 뛰기보다는 동료들이 컵백으로 주는 것을 옆에서 받아서 또는 약간 뒤에서 받아서 마무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침투하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슛을 하려는 성향이 강한 케인인데 이날도 그랬어요. 케인이 전진 패스를 받는 모습 거의 없었고 속공 상황에서도 공을 받았다? 그럼 케인은 앞으로 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강한 발목 힘을 이용해서 중거리 슛을 후려버리죠. 케인의 슛은 뭐 아주 높게 빵 꽂히는 게 아니고 구석으로 땅볼로 가더라도 굉장히 빠른 땅볼 슛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걸 우리가 토트넘 시절에도 그렇고 지난 브레멘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동료들이 좀 이해를 하면 케인한테는 스루 패스 위주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패스를 해서 상대 진영을 좀 붕괴시켜 놓고 노마크 상태 혹은 수비가 한 명 붙어 있는 상태에 케인에게 줄 때 케인이 높은 확률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또 케인이 또 상대 수비를 당기면서 패스를 동료들에게 오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화를 이뤄갈 것 같거든요. 이번 아우크스부르크 전에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원입니다. 고레츠카와 키미히 조합이 이 팀에서는 베스트라는 걸 이제 투엘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조합이 좀 불안하다는 걸 그런 생각을 갖고 프리시즌 내내 다른 조합을 좀 고민해 봤는데 영입된 미드필더가 콘라드 라이머밖에 없었고 라이머는 이 둘을 밀어낼 만한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는 키미히와 고레츠카의 조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합은 검증된 조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두 선수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4-2-3-1의 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뛰는데 누구 한 명이 수비형 한 명이 공격형인 게 아니고 키미히의 어떤 지능과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이제 코트를 본 넓은 시야 그리고 고레츠카의 강한 힘 그리고 전진 드리블 능력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뛰는 그런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에 약점이 있습니다. 둘 다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뭐 원체 중원 장악력이 강하니까 약점이 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좀 경기력이 저하됐을 때는 둘 중에 빌드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선수가 누군지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팀 전체의 패스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아지고 팀의 패스 전개가 좀 느려지는 그런 부작용이 종종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추엘 감독은 이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결국에는 이 조합을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투헤일의 전술 또 고레츠카 키미 조합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사이에서 좀 적정한 중간선에서 만나서 서로 타협을 하고 최상의 값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앞에 그 공격형 3명 역시 조합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토마스 밀러가 이제 노장선이 됐기 때문에 자말 무시할라 드리블 능력이 정말 압도적인 자말 무시할라를 주전으로 써보려 하지만 무시할라보다 밀러가 조금 더 효율적인 선수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효율 면에서는 밀러는 세계 최고니까 무시할라가 빨리 밀러의 그런 능력을 배워서 지능까지 갖춘 선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윙어를 봐도 그나브리, 코망, 자네 각자 장점이 다른 이 3명 중에 누굴 쓸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나브리의 강한 어떤 힘과 문전의 침투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코망의 압도적인 측면 돌파력, 그리고 자네의 왼발 킥 각자 장점이 완전 달라요. 뭐 상대 팀 따라서 3명 중에 2명 쓰고 1명 쉬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베스트 조합이라는 건 만들어야 되니까 투엘 감독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전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짚어봤고요. 김민재 선수가 오랜만에 만나는 베리샤 선수를 아주 그냥 제압을 해버리고 경기장에서 시원하게 제압하고 경기 끝난 뒤에는 시원하게 인사하면서 야 너도 많이 컸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바라봅니다.